안녕하세요. 오늘은 백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백신 중에서도 특히 알루미늄 성분이 중요한데, 이 알루미늄이 백신의 면역 반응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알루미늄은 독성이 있는데요. 생체 독성인데 특히 신경 독성이 위험합니다. 많은 연구가 보고되어 있고요.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두 얼굴의 백신, 또 백신 안전 플랜, 백신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오히려 병을 부른다. 이런 책들을 좀 읽어봤습니다. 읽어보고 또 실제로 연구 저널들을 찾아봐서 가능하면 객관적으로 내용을 전달 드리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어, 지금 1980년대만 해도 저희가 예방접종을 20회 정도 받았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2020년도에는 70회가 넘어 있습니다. 거의 모든 백신에는 알루미늄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그만큼 3배 이상이죠. 3배 이상 많은 알루미늄을 지금 어린이들이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면역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면역이란 나와 나 아닌 것의 투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와 나 아닌 것을 구별하는 것을 이제 경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경계 내면을 보통 나라고 표현을 하고 그 외를 비하 또는 환경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생명체는 본질적으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물질과 에너지를 통해서 개체성을 이제 유지를 하는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 아닌 것이 들어왔을 때 나를 유지를 하면서 나 아닌 것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해야 되는데 그게 면역 반응의 기본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커다란 대식세포가 있는데 대식세포에 미생물이 박테리아가 들어왔어요. 그 박테리아가 들어오면은 이 파고사이토시스라고 해가지고 파고 잡아먹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함입이 됩니다. 함입이 되면 파고솜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이때 리소좀이 이 바이러스를 둘러싼 주머니와 결합을 하는 거죠. 이 리소좀이 중요한데 리소좀은 산, 가수, 분해 효소가 있어요. 보통 50종 내지 70종의 효소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산성 상태에서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미생물이 들어왔을 때 이 가수분해 효소가 분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해한 박테리아를 무해한 기본 단위로 분해를 해서 필요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영양소로 쓰고 그렇지 않은 건 이제 배설을 하는 거죠. 배출을 하는 겁니다. 엑소사이토시스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창고기 같은 이 하등 어류들은 음식이 들어오면은 이 소화관에서 소화를 시키는데 이 소화관이 마치 면역세포처럼 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체의 경우에도 면역계의 기본은 소화관에서 시작되는데요. 입에서 음식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배설될 때까지 대략 8.5m 정도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나 아닌 것이 계속 이 소화관을 통해서 이동을 하면서 나와 계속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체 면역계가 소화관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 횡단면을 보면은 이 음식이 들어오지만 음식과 함께 미생물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유해한 미생물의 경우는 이 장관 표면에서 분포되어 있는 이 면역 기관들이 이제 방어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장 관련, 장 연관 림프 조직, 장 연관 면역계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인체에서 가장 큰 면역기관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 내부가 있는데 장 내부에서 음식과 함께 들어온 미생물이 있으면 미생물을 이 덴드릭셋, 그러니까 수지상 세포가 잡아먹는 거죠. 잡아먹어서 이렇게 림프관을 통해서 림프절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 수지상 세포가 이 잡아먹은 미생물의 일부를 T세포에게 전달을 해주는 거죠. B세포나 T세포에게 전달을 해주면 이 미생물에 대한 조각에 대해서 B세포와 T세포가 기억을 해서 유전자로 만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모식도로 나타낸 건데 이 소화관 세포, 소화관 내에 있는 세포가 박테리아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소화관 내에 있는 M세포가 잡아서 이 마크로파지 대식세포에게 주는 거죠. 그러면 대식세포가 잡아서 이 분해를 합니다. 리소좀에 의해서 분해를 하면은 그 일부를 항원이라고 하는데 항원을 T세포에게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럼 T세포가 이것을 가지고 다시 B세포에게 전달을 하면 B세포는 이 항원에 대한 정보에 근거해서 면역 글로불린 A를 만들어서 장세포에서 분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크레터리 IgA라고 하는데 분비성 이뮤노글로불린 A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어린아이들은 적기 때문에 이 아토피가 많이 생기고요. 또 이제 성장을 하면서 이뮤노글로불린 A가 많아지면서 아토피가 이제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체는 면역계가 크게 선천 면역계와 후천 면역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선천 면역계 그리고 후천 면역계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선천 면역은 내재 면역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후천 면역은 적응 면역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차이는 선천 면역은 태어나면서부터 DNA의 이 외부 침입자에 대한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는 거고요. 후천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태어난 이후에 침입하는 침입자에 대해서 정보를 만드는 거죠. 선천 면역계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톨-라이크 리셉터, 톨 유사 수용체인데요. 이 세포막과 이게 세포막이고 그 다음에 핵막인데 세포막 표면에 톨-라이크 리셉터 1, 톨-라이크 리셉터 2 이런 것들이 수용체가 있어가지고 이 마이코박테리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마이코박테리아가 침입을 하면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또 그램 음성 박테리아는 톨-라이크 리셉터 4가 이제 인식을 하고요. 그래서 총 이제 세포막만 아니라 세포 핵에도 표면에 이제 리셉터가 있는데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듯이 톨-라이크 리셉터 7은 싱글 스트랜드 RNA,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단일 사슬 RNA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녀석들이 들어오면 톨-라이크 리셉터 7이 인식을 해서 방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톨-라이크 리셉터가 무한히 많아질 수는 없죠. 왜냐하면 계속 이런 수용체를 만들 때마다 인체는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무한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정 수준까지 만들다가 이후에는 후천 면역계가 이제 발달을 합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침입하는 녀석에 대해서 정보를 이후에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게 오히려 어, 이득이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러면 항원 제시세포는 이제 선천 면역계인데요.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자면 소화관에 이제 미생물이 침입을 했어요. 음식과 함께. 그러면 여기 수지산 세포, 덴드릭셀이라고 하는데 수지산 세포가 이 소화관을 통해서 들어온 미생물을 잡아가지고 분해를 하는 겁니다. 분해를 해서 림프관을 통해서 림프절에 가서 T세포에게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이 과정을 다시 이제 모식도로 다시 나타내는 게 이 그림, 오른쪽 그림인데 여기서 보면 병원소, 박테리아 같은 것들이 들어오면은 이것을 함입해가지고 리소좀에 의해서 분해를 한 다음에 이 박테리아의 일부 조각을 항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T세포에게 제시를 해주면 T세포가 이것을 받아서 유전자 내에 저장을 해가지고 T세포 이 항원에 대해서 인식을 한 T세포가 계속 이제 증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클론이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내재 면역, 선천 면역하고 또 적응 면역, 후천 면역을 이제 비교를 한 건데요. 반응 시간은 이제 선천 면역, 내재 면역이 몇 분 이내, 길어도 몇 시간 이내에 바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유전자의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적응 면역은 보통 처음 인식을 할 때 일주일 정도 걸리죠. 7일. 또 재차 침입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2일 점점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특이성은 비특이적이죠. 그 의미는 박테리아가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그들의 이제 공통적인 속성에 대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특이적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이 적응 면역은 대신 특이적이다. 하나가 들어올 때마다 계속해서 그 정보를 저장을 하는 거죠. 그만큼 많은 에너지와 이제 정보가 소진이 되는 거죠. 또 다양성은 적다. 그저 톨라이크 리셉터 13개 정도. 적응 면역은 계속 들어올 때마다 만든다. 또 정확도는 완벽하다. 또 가끔 실수를 많이 하죠.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것들이 적응 면역계가 잘못돼서 이제 자기 자신을 공격을 하는 거죠. 또 기억작용이 없다.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DNA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 기억작용을 해야 된다. 주로 관여하는 세포는 대식세포. 대식세포는 문자 그대로 대식, 크게 이제 먹는 거죠. 마크로파지. 또 자연살해세포, NK세포, 수전세포, 덴드릭셀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내재 면역이고요. 또 호중구, 그죠? 적응 면역계는 B세포와 T세포가 대표적이다. B세포는 본, 뼈 골수에서 나오고요. T세포는 사이머스, 흉순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얘들은 또 세포성 면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B세포는 항체를 만들기 때문에 체액성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후천 면역은 이제 척추 동물, 특히 턱이 이제 생기면서 턱이 만들어지는 척추 동물부터 이제 후천 면역계를 가지는데요. 이 턱은 이제 진화론적으로 아가미가 하나가 이제 이렇게 발달해서 턱이 됐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턱이 없는 것과 턱이 있는 것에 이제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가장 큰 차이는 이제 먹을 수 있는 종류가 이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턱이 있으면은 보다 많은 것을 이제 먹을 수가 있고 그 의미는 보다 많은 항원이 들어온다는 거죠. 이 항원이 점점 많아지니까 선천 면역만 가지고는 이제 대항하기가 어렵다. 계속해서 톨라이크 리셉터가 뭐 100개, 200개, 300개 이렇게 만들 수가 없죠. 왜냐하면 유전자 내에 정보를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많은 정보를 미생물, 그 수많은 미생물에 대한 또 침입자에 대한 정보를 계속 만들어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패턴 13가지 정도만 알아놓고 나머지는 새로 침입을 할 때마다
이제 만들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은 그림인데요. 지금 캄브리아기에 척추 동물문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4억 2천만 년 전 정도에 턱에 있는 그나토스톰이라는 동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후천 면역계, 내저 면역이 만들어진다 하는 거고요. 똑같은 그림인데 척추 동물인데 턱이 없는 동물, 칠성장어나 먹장어가 대표적인데요. 얘들은 이제 선천 면역계만 가지고 있죠. 그리고 상어나 홍어부터 이제 후천 면역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그런 후천 면역계는 다양한 항원이 무작위로 이제 생성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V 세그먼트, 유전자 조각이 있고 D 유전자 조각이 있고 J 유전자 조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들 중에 무작위로 아무거나 하나씩 랜덤하게 나와가지고 조합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골수에서는 이제 무작위로 만들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이 무작위로 만들어진 항원에 대한 항체가 무작위로 만들어지는데 자기 자신을 공격을 하면 안 되죠.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것은 사망을 시키죠. 또 나 아닌 것, 비자기를 공격 못하는 것도 사망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중 선택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100개가 만들어지면 99개는 이 골수에서 사망을 하고요. 단지 2% 정도, 2개 정도만 이제 혈액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항원에 대한 항체를 만든다는 것은 매우 큰 이제 소모적인 작업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백신을 가지고 이제 항체를 유발을 시키게 되는데 그 작업은 인체에서 상당히 큰 대가를 지불하고 만드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백신이 뭐가 문제냐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백신의 성분이 뭔가를 이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 백신은 크게 네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항원, 보존제, 면역 증강제, 첨가제 및 안정제 이렇게 있는데요. 항원은 미생물이나 병원체 조각이에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이제 가해를 하거나 이제 화학약품을 써가지고 분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조각을 이제 인체에 집어넣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오염되지 말라고 이제 방부제를 넣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페놀이나 수은, 티메로살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일종의 방부제로서 넣게 됩니다. 근데 이게 자체가 이제 독성이 심하죠. 수은은 이제 또 이제 면역 증강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백신의 면역 반응을 강화시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제 우리가 선천 면역계가 이제 있는데 이 항원을 이제 미생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미생물 중에 일부를 인위적으로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러면 선천 면역계는 여기에 대해서 크게 이제 위험성을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T세포나 B세포에게 전달을 안 하는 거죠. 그냥 선천 면역 자체로서 그냥 소화를 해버리면 끝난다. 이제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알루미늄을 같이 집어넣는 거죠. 알루미늄은 독성이 있기 때문에 세포들을 괴사를 시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항원 조각하고 알루미늄이 같이 들어가니까 선천
이제 대식세포나 수지산 세포가 이 조각만 가지고는 큰 이제 위협을 못 느끼는데 알루미늄이 같이 들어오니까 이제 이 항원이 알루미늄처럼 이제 독성을 가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원 항체 반응을 일으키도록 이제 이제 진행이 되는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문제는 이때 넣는 알루미늄이 독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포도 괴사시키고 또 이 알루미늄은 어, 이 가수분해 효소에서 분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해가 안 되는 거는 이제 혈액 내에 떠돌아다니죠. 혈액 내에 떠돌아다니면 세포들이 위험하니까 세포 내에 머금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 내에 이제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계속 저장을 하다 보면 이제 독성이 생기는 거죠. 또 첨가제 안정제, 이 백신이 이 용기 벽면에 달라붙지 않도록 하고 또 엉키지 않게 이제 여러 가지 젤라틴 또 죽은 태아의 알부민 같은 걸 넣는다 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정상적으로 하면 이제 병원소가 들어와 가지고 일부가 항원으로 제시가 돼야 되는데 조그만 조각만 들어가니까 얘가 반응을 하지 않아서 독성이 있는 알루미늄을 같이 집어넣는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알루미늄이 독성이 있다. 특히 신경 독성 작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조금 이따 보겠지만 치매, 또 자폐 등등 여러 가지 질환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 증강제, 알루미늄이 그러면 누구를 건드리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톨-라이크 리셉터들을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고 리간드, 흥분시키는 물질들이 있는데 거기에 관련되는 톨-라이크 리셉터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백신의 종류가 나와 있고요. 지금 문제가 너무 어린 시절에 또 너무 많은 양을 지금 맞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특히 이제 비형 간염이 많이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비형 간염은 출생한 그날 이제 맞추죠. 그리고 1 내지 2개월에 또 한 번 맞추고 또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또 맞추고. 근데 이제 지금 비형 간염은 보통 20세 이후에 성적으로 물러난 사람들이 많이 걸린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비형 간염은 갓 태어난 애들에게 맞출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갓 태어난 애들에게 맞추는 이 백신에는 성인 알루미늄 양의 2분의 1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애들이 보통 3.5kg 정도 되잖아요. 근데 성인 70kg에 맞추는 알루미늄 양의 절반을 3.5kg 애들에게 맞춘다는 거예요. 갓 태어난 애들한테. 그래서 지금 필요성도 없고 시급하지가 않죠. 그런데 그래서 지금 유럽의 선진국들은 이 백신 간염을 다 폐지를 시켰어요. 근데 지금 미국하고 우리나라 등에서 지금 계속 맞추고 있는데 하루빨리 이거 폐지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예, 좀 더 이제 선명한 그림인데 이제 지금 여기가 18개월이잖아요. 18개월. 그래서 이때 상당히 많은 이제 백신들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8개월 될 때까지 멀쩡한 애들이 이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백신을 맞으면서 갑자기 자폐 증상을 보이는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알루미늄이 같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보통 예방접종을 8에 맞잖아요. 그럼 왜 뇌로 가냐 하면은 이 알루미늄이 팔에 맞지만은 독성이 있으니까 여기에 이 대식세포나
이제 덴드릭셀 같은 것들이 가가지고 알루미늄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이제 분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돌아다니다가 뇌에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 신경이 제대로 발달이 안 되니까 이제 자폐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제 추론은 그렇게 되고요. 지금 KCDC죠. 거기 가면은 여기 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언제 맞추냐, 몇 회 맞추냐가 나와 있고요. 그러면 알루미늄이 어린아이들 어린이 백신에 있는 알루미늄이 안전하냐, 안 안전하냐, 이제 그 논문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시면 바로 원본을 보실 수가 있어요. 시기적으로 1999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알루미늄이 3,900 마이크로그램에서 갑자기 4,900, 한 2,000 정도가, 1,000 정도가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수은이 이제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수은을 줄이면서 대신 알루미늄을 이제 증가를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료계에서는 수은이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머큐리 수은이 이제 빠져 백신에서 조금씩 빠져나가면서 이제 알루미늄이 대신 증가를 했다. 그래서 4,925 마이크로그램이 이제 맞게 됐고요. 18개월 애들한테 총. 그래서 이제 갓 태어난 애들한테 이제 250 마이크로그램 세 번 맞아가지고 태어나면서 2달, 6달 이렇게 맞추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백신들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18개월 동안 4,925 마이크로그램을 맞춘다. 그런데 이제 알루미늄 자체도 위험하고 티메로살의 수은도 위험한데 실험에 의하면 이제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면 더욱 독성이 이제 급격히 증가를 하는데요. 세로축은 뉴런 서바이벌, 그러니까 뉴런의 생존율이에요. 보통 이제 아무것도 안 맞추면 100인데요, 기준이. 이제 알루미늄을 맞춘 애들은 맞추게 되면은 이제 6시간 이내에 10%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뇌세포가 사망 10%. 또 티메로살 수은을 맞추면은 역시 10% 사망 6시간 이내에 뇌세포가 죽는데요. 이 두 개를 같이 해버리면은 이제 세포가 6시간 이내에 60%가 사망을 한다는 거예요. 어, 이제 지금 또 보면은 세포의 숫자죠. 세포 개수가 있는데 신경세포가 아무것도 안 맞추면 100개인데 이 미리몰의 알루미늄을 맞추면은 절반이 이제 사망을 하는 거죠. 신경계의 알루미늄이 백신 증강제로 쓰이는데 독성을 가지고 있고 또 자가 면역 질환의 위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in central nervous system 중추신경계에서 알루미늄 독성이 있다. 또 자가 면역 질환도 일으키고요. 이 논문을 직접 이제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 알루미늄이 그러면 인체에 어떻게 유입되냐 여러 가지 이제 경로를 통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자연적인 식품을 통해서도 들어가요. 또 알루미늄 첨가제, 물, 심지어는 또, 또 화장품, 백신 이런데요. 어,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식품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물이나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소화관 내에서 100% 인체 내로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0.1% 이하가 이제 신체 내로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 백신은 주사 바늘로 이렇게 침습을 하잖아요. 혈관 내로 바로. 그러니까 이제 100% 들어간다는 거죠.
어, 쥐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해보면은 알루미늄 백신을 주사를 하니까 매달리기 시간이 절반으로 이제 줄어드는 거죠. 운동 신경근이, 신경세포가 근육세포에 이제 신경 자극을 주잖아요. 절반이 이제 운동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또 백신 알루미늄을 주사하니까 운동 뉴런이 실제로 사망이 30%. 이 알루미늄이 거의 컨트롤이거든요. 100이잖아요. 100인데 30% 사망. 또 백신에 알루미늄을 주사하니까 학습 능력하고 기억력이 떨어져요. 그럼 이제 수은과 알루미늄이 인체 내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여기 알루미늄 판이고요. 어, 여기 수은을 한 방울 딱 넣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둥 같은 게 막 이제 올라오는 거죠. 놀랍죠? 요만큼 이제 떨어뜨렸는데 화학 반응에서 계속 이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머큐리 알루미늄 리액션 해가지고 검색하시면 유튜브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유튜브 주소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걸 이제 떼어냈는데 조금 있다가 또 나오는 거예요. 또 이제 이렇게 이게 뇌세포에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끔찍한 반응이 인가가 이제 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이제 알루미늄이나 수은을 넣었을 때 이제 신경세포가 어떻게 사망하는가를 실제로 이제 형광을 입혀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럼 자폐 증상은 어떤 거냐? 보통 언어나 의사소통이 부족하고 사회화가 잘 안 된다고 표현하죠. 또 이제 반복적인 행위를 이제 반복을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뇌세포가 계속 사망을 하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게 이제 제한된다는 거죠.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실제로 알루미늄 노출을 한 것과 자폐아수가 증가를 한 게 상관계수가 0.9예요. 똑같이 이제 거의 올라가고 있는데 상관계수를 제곱을 하면 이제 R 스퀘어라고 해가지고 0.91을 이제 0.92 곱하기 0.9, 0.99, 81 정도잖아요. 그럼 이제 81% 그러니까 알루미늄이 자폐아의 81%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수은도 이제 설명력이 R 스퀘어가 97%예요. 이제 로드 아일랜드 학교의 자폐아 수가 미국에서 94년도에는 이제 41명이었는데 2002년도에 498명으로 거의 이제 10배가 증가한 거죠, 10배. 그러니까 대략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이제 10배가 증가를 했는데 이제 이 시기가 이제 1994년을 이제 잘 보시면은 이 시기가 이제 레이건하고 이제 부시 이제 행정부 기간하고 이제 맞물려 있는데 이때 이제 백신이 이제 이때부터 이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제 20회 정도 백신을 맞았는데 지금 이제 70회 정도가 되고요. 그 이유는 이 시기 레이건과 부시 시절을 지나면서 어, 제조물 책임 면제가 일어나요. 제조물 책임 면제가 백신 쉽게 말해서 이제 백신을 만들어 가지고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안 지는 이제 법이 만들어진 거죠. 이 백신 제조회사가 이제 나오는데 제약회사들 이제 수익이 이제 상위 랭킹에 이제 올라와 있죠. MMR 예방접종 우리가 이제 아주 옛날부터 맞춘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미국은 1978년부터 맞췄다고 하는데요. 이때 이제 오티즘 그러니까 이제 자폐아가
숫자가 이렇게 되다가 갑자기 MMR을 맞춘 다음에 이렇게 올라갔다. 꺾이죠. 이제 또 1987년에 영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다가 87년에 맞추기 시작하는데 이때 급격히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예, 통계적으로 이제 단절적 시계열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걸 분석을 해보면 이제 통계적인 유의성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백신에 이제 면역 반응을 유발시키려고 독성 물질, 독공부를 집어넣는데 이 대안은 없냐? 있다는 겁니다. 이제 백신의 면역 증강제 연구가 미국은 2015년 보고에 의하면 506건을 하고 있었는데 한국은 2건밖에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이제 백신 증강제 함유 허가 백신 목록들이 쭉 있는데요. 이제 주로 알루미늄이 있지만 알루미늄 이외에도 다른 것들이 나와 있어요. 어, 키토산, 알루미늄하고 키토산을 이제 비교한 거죠. 컴패리슨, 아주반트 효능에 대해서. 어, 그래서 아주반트 프리, 키토산, 알루미늄 해가지고 이제 비교를 한 게 있고요. 똑같은 논문인데 또 이제 인산칼슘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산칼슘은 지금 무해하다고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칼슘 포스페이트, 인산칼슘이 알루미늄 아주반트의 대체제로서 이제 가능성을 이제 연구가 몇 개 있고요. 음, 이제 백신은 만병통치가 절대 될 수가 없죠. 백신은 인체의 면역계,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계를 기능을 이제 이용을 하는 것 뿐이에요. 이용을 하는데 문제는 이러한 항원 항체 반응에 대한 메커니즘이 아직 밝혀져 있지 않은 게 너무나 많아요. 다시 말해서 이런 백신을 인체에 인위적으로 가했을 때 인체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어, 그래서 알루미늄 같은 게 이제 지금 일단은 1차적으로 알루미늄이 위험한데 이 알루미늄이 면역계에 문제가 생기면 면역계는 피부계나 내분비계, 소화계, 비뇨계, 생식계, 근육계, 신경계, 심혈관계, 골격계, 호흡기, 인체 전반과 관련이 돼 있어요. 모든 시스템들은. 그 의미는 이 알루미늄이 이 인체의 모든 부분에 부정적인 어, 부작용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확인이 어렵다는 거죠. 어, 특히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독감 예방 접종을 거의 매년 맞추잖아요. 근데 알츠하이머가 급격히 증가한다는 거예요. 어, 면역 유전학자 휴 푸덴버그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은 어떤 사람이 10년 사이에 5번 정도 독감 예방 접종을 받으면 이제 치매, 알츠하이머에 걸릴 가능성이 10배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팔에 주사를 맞지만 알루미늄이 뇌로 가가지고 계속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 기능이 이제 제대로 활동을 못하니까 치매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지금 이제 독감 예방 접종이 노인들에게만 맞추는 게 아니라 초등학생들에게도 지금 맞추고 있거든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의무가 아닌데 단체 문자로 와요. 맞추라고. 이 2018년 뉴스에 의하면은 신문 보도에 의하면은 초등학생의 75%가 이 독감 예방 접종을 받았다고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맞추면은 10년 사이에 5번이면 치매가 10배. 그러면
어린이들이 독성이 있을까 없을까?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추정하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제 교육부에서도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제 제조물 책임 면제가 일어나면서 백신 산업이 이제 부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백신 마켓, 세계의 백신 마켓이 점점 이제 커지고 있는데 이런 GSK, 이제 머크, 파이자, 노바티스 이런 것들이 거대 제약회사들이죠. 이제 상당한 이제 이윤을 이제 보장을 해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SK하고 녹십자에서 이제 대규모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백신을 만들고 있다고 이제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녹십자 R&D 센터를 이제 방문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백신을 계속 이제 숫자를 계속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책임은 면제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생, 입학생 접종을 의무화했죠.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때 이 예방접종표 확인하잖아요, 의무적으로. 의무적으로 알루미늄을 이제 계속 맞추게 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또 지금 꼬마 숙녀를 위해서 지금 HPV 경부 그 백신을 맞추고 있는데 사람 유도종 바이러스 이제 바이러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인터넷에 검색을 유튜브 같은 데 검색하시면 이 부작용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어요. 상당히 이제 위험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비형 간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어난 애들한테 맞출 리가 없고 이미 유럽에서는 상당수의 국가들이 이거 폐지를 했습니다. 또 인플루엔자, 10년 이내에 5회 이상 맞추면 치매가 10배 증가한다. 또 필수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의무적으로 맞춘다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지금 1983년도에 맞췄던 이제 백신 숫자는 의무적으로 맞췄던 건 이거밖에 안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한 종류인데 지금 2016년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몇 개까지? 200개까지 맞출 계획이다 하는 얘기가 있고요. 그 의미는 이 알루미늄 양이 저 80년대까지는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맞는 게. 그런데 지금 어린이들은 이렇게 많은 알루미늄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에 그만큼 많은 양이 저장이 되니까 치매가 또 자폐가 또 여러 가지 자가질환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이 백신을 맞으면 그 다음날 바로 나면은 이게 백신 위험 이제 확인이 되는데 그런 것도 간혹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알루미늄이 뇌에 이제 저장이 되면 뇌세포 안에 알루미늄이 얼마나 되는지 추적할 수도 없고 이제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2018년에 경상의료비가 144조 원이거든요. 144조 원. 그러니까 이때 428조가 국가 예산이었는데 대략 뭐 3분의 1 정도가 의료비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경상의료비는 민간하고 공공의료비가 이제 경상의료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은 의료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백신이 원인이 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결론은 백신이 지금 무한대로 계속 이제 횟수가 증가를 할 이유가 있는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또 백신이 항원 항체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 항체를 만들 때 인체가 얼만큼 이제 지불해야 되는가? 신체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자원을 지불해야 되는가에 대한 연구가 또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알루미늄이 빨리 대체돼야 된다. 안전한 아주반트로 일단 바꿔야 된다는 거고요. 어, 여기에 대한 선행 연구가 없이 무작위로 백신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강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라고 이제 결론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